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이 갑자기 뒤집혔다. 단 한 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 세계의 군사 외교의 판도를 바꿔버린 것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단지 이 문장 하나로 인해 백악관 내부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미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귀를 의심하며 트럼프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단 한 번도 외국에 완전히 넘긴 적이 없는 절대 비밀 중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국과 호주조차 수십 년 협상 끝에 제한된 기술만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전면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그날 저녁 CNN과 AP통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공식 허가하다. 국제사회는 들끓었다. 영국 국방부는 이건 파이브 아이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다 라며 격렬히 반응했고 일본은 즉시 외무성 회의를 소집해 한국 핵잠 허용에 항해 성명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이제 진짜 파트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세계 패권 구조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당시 펜타곤 핵심 참모들은 이건 군사기밀 유출 행위에 가깝다 며 강하게 반대했다. 미 해군 내부에서는 심지어 일부 장성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익이 되면 미국은 한다 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철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명확히 보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결정이 단순한 협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묶여있던 한국은 이제 그 족쇄를 완전히 풀고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외교팀은 트럼프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했다. 과시욕이 강하고 본인이 직접 해낸 일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즐긴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중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언급했다. 통상 이런 발언은 비공개 회의에서만 다뤄지지만 트럼프를 향한 계산된 신호였다. 트럼프는 그 순간 기분 좋게 웃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발표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을 공식 승인한다. 백악관 참모들은 경악했고 국방부는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통령의 공식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받았으며 퍼뜨렸다. 트럼프의 손에 의해 한국은 미국 동맹 중 유일하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허가된 나라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은 물론 베이징과 도쿄, 런던까지 뒤흔들렸다. 모두가 묻고 있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한국에게만 이 특혜를 준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트럼프의 성격과 윤석열 정부의 전략에 숨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국가안보보좌관실과 국방부 핵심 라인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한국에게 핵추진 기술을 넘기는 것은 동북아 군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일본이 격분할 것이다.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회의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한국은 믿을 만한 동맹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낸다. 트럼프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계산적인 외교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 개발을 검토했지만 미 백악관 내부의 반대에 막혀 좌절되었다. 특히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핵잠 기술을 얻는 순간 일본과 대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1기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았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아예 내각 구성부터 바꿨다. 그는 임기 초반부터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 즉 미국 이익 우선 노선을 공유하는 참모들로 팀을 재편했다. 그 중심에는 엘브리지 콜비가 있었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가져야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 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전략가였다. 트럼프는 이런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내부 반대파를 자연스럽게 밀어냈다. 백악관 내부의 공기는 달라졌다. 누구도 더 이상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때부터 트럼프의 구상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는 한국과의 회담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비즈니스 딜로 봤다. 한국은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건 거래야.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즉,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직결된 투자 패키지로 묶인 셈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대 세력을 제압했다. 미국이 이익을 본다면 그게 정답이다. 이 논리 앞에 펜타곤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한반도 안보 구도를 완전히 새로 짜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미국이 아시아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오바마나 바이든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다. 오바마가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했다면 트럼프는 오히려 그 우산을 걷어들이려 했다. 즉,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억제력을 주고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그 의도를 일궈냈다. 한국 외교팀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용해 한국의 자주안보로 연결시키는 절묘한 줄타기를 했다. 회담 직전 한국 측은 미국과의 경제협상 테이블에 핵잠 문제를 교묘하게 얹었다. 겉으로는 반도체 투자와 통상협상이었지만 실제로는 핵잠 기술 이전이 핵심 의제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의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해석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어떤 동맹국도 얻지 못했던 핵심 기술의 문이 한국 앞에 열리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은 워싱턴 내부의 오래된 질서를 흔들었다. 한국이 이제 진짜로 미국의 군사기술 파트너가 되는 건가?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 각국 대사관이 동시에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반응을 예상한 듯 태연했다. 그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결정했다. 며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 한마디는 권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과 한국의 군사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식 의제는 반도체 협력과 무역 확대였지만 실제 비공개 회의의 중심에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이 아니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를 트럼프는 성과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핵잠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 통상 이런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만 다뤄지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과감하게 이를 언급하며 트럼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자리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너무 노골적이다 며 당황했지만 트럼프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길 원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핵잠 개발을 승인한다. 이건 내 결정이다. 이 한 줄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트럼프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림을 원했고 한국은 그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직접 발표한 순간 백악관 내부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늦었다. 대통령의 공식 선언은 법적 효력이 있었고 이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한국 외교팀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 트럼프가 직접 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방식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한국은 트럼프의 성격을 활용해 백악관 내부 반대 세력을 우회한 셈이었다. 회담 이후 한국 외교부는 즉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해군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일정을 잡아 기술 이전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국 측의 목표는 명확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서류와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정권이 바뀌면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실에 지시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라. 그 지시는 곧 전략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핵잠 프로젝트를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라 10년짜리 경제투자계약과 엮었다. 즉 미국이 매년 200억 달러씩 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구조였다. 이 구조의 의미는 단순했다.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이 프로젝트를 쉽게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끝난 뒤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 투자 계약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외교는 그만큼 계산적이었다.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 미국의 내부 정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실리 외교의 정점이라 평가했다. 돈과 기술, 정치와 안보를 완벽히 맞물리게 만든 전략이었다. 한국은 또한 외교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럼프를 최대한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훈장과 상징적 왕관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를 외교적 과시라 평가했지만 트럼프 지지층은 열광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받은 왕관은 미국의 권위와 리더십을 상징한다 며 대서특필했다. 트럼프 본인도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귀국 전용기의 훈장과 왕관을 직접 실으며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다 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결과는 완벽했다. 이 외교적 연출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 여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이 만들어낸 외교적 성과를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결과로 핵잠 기술의 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트럼프의 한 줄, 그리고 계산된 외교의 한 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한국 외교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결정이 동북아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였다.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중국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베이징의 반응은 격렬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단 한 문장만 남겼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표면적인 경고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속뜻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국의 핵잠은 미국의 군사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한국이 핵잠을 가져도 당장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한국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사드 배치 때처럼 거센 보복을 가하지도 않았다. 당시 중국은 사드가 중국 영토를 감시한다 이며 수십 차례 항의했고 이후 한한령을 내리며 경제 보복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핵잠 사안에 대해서는 조용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핵잠은 중국의 영토를 스캔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가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즉, 한국이 스스로 강해지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계산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완전히 나쁜 일은 아니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점점 발을 빼면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비판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의도한 결과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회담 직후 발표문에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분명했다. 중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반응을 자제했다. 섣불리 강경하게 나서면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은 사드 사태와 다르다 라는 평가가 돌았다. 사드는 중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건드렸지만 핵잠은 한국 해군의 방어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내부 경제 위기와 대만 문제로 이미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결정은 위험하다 며 원론적인 비판을 내놓았지만 논조는 매우 약했다. 오히려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의 자주방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내놨다. 중국의 이런 미묘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이는 한중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완벽히 활용했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열어 핵잠 프로젝트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일본과의 대립 구도를 강조해 중국의 관심을 분산시켰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베이징은 여전히 조용했고 대신 도쿄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의 침묵은 한국 외교의 또 다른 승리였다. 사드 때처럼 강경 대응으로 몰리지 않고 미국과의 핵심 협력은 지켜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았다. 이처럼 절묘한 줄타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감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듯 일본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잠 소식이 도쿄에 전해진 바로 다음 날 일본 총리실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다. 도쿄의 언론들은 일제일면 헤드라인에 한국 핵잠 승인받다. 일본 외교의 패배. 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일본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특별한 동맹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자부심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건이었다.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 이어 단 세 번째로 핵 추진 기술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은 일본 외교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핵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미국이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외교적 언어로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상 패권을 유지해왔지만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그 우위는 단숨에 흔들린다. 일본 해상자 위대의 잠수함 전력은 우수하지만 핵 추진 체계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하는 단계였다. 반면 한국은 단 한 번의 외교 승부로 그 기술의 문을 열어버렸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경고음을 냈다.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동북아 해상 안보의 균형은 끝난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해군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조가 NHK와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퍼져나갔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동안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한국을 압도한다고 믿어왔지만 이번 사안은 그 자만심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실질적인 군사기술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이다. 도쿄 외무성은 즉시 미국 워싱턴에 특사를 파견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한국 핵잠 프로젝트의 범위를 제한해달라. 그러나 미국은 냉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내 결정이다 라며 일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트럼프는 일본의 로비에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의 이익은 확보됐다. 고 말했다. 경제적 거래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일본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 무기인 로비가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상황은 일본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일본 외교는 항상 미국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 트럼프는 오히려 한국은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일본은 정치적 파트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두 나라의 위상을 구분했다. 그 말은 일본에겐 모욕이었다. 일본의 언론은 트럼프가 한국을 더 신뢰한다. 며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미국은 실익을 택했고 한국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우리도 핵잠 개발에 나서야 한다. 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자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핵추진 잠수함 연구 프로젝트 착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반핵 여론과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추진은 쉽지 않았다. 일본은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문을 열 때 일본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의 핵잠 승인 사건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을 뒤흔드는 신호탄이었다. 일본은 그 충격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한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일본은 그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의 파장은 훨씬 더 클 것이었다. 한국의 핵잠 승인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도입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중국, 일본이 얽힌 복잡한 세력 구도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결단은 표면적으로는 비즈니스 거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동북아의 패권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었고 자주 국방이라는 목표는 말뿐인 구호로 치부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 핵잠 승인으로 그 현실은 바뀌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해상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 억제력을 갖는다는 상징이며 더 이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세계는 그 변화를 감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의 관리 대상에서 협력 대상으로 변했다. 라고 평가했고 아시아 타임스는 한국 외교의 승리이자 일본 외교의 실패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은 냉철했다. 트럼프의 성향을 꿰뚫고 그 욕망을 정확히 활용했다. 자존심보다는 실익, 형식보다는 결과를 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전례 없는 군사기술의 문을 열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외교 관습에 묶여 있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동맹의 위계 속에서 스스로의 자율성을 잃었다. 중국은 침묵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그 침묵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한국이 핵잠을 실전 배치하는 순간 동북아 해양의 권력 균형은 다시 뒤집힐 것이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다. 얻은 기술을 어떻게 실질적인 전력으로 전환하느냐였다. 핵추진체의 설계, 원자로 안전 시스템, 장기 운용 유지 비용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조선 산업의 기술력, 원전 관리 경험, 그리고 세계의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10년 내에 완전한 독자형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10년 투자 계약은
바로 그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일부 국방분석가들은 한국의 핵잠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트럼프가 말한 동맹의 자립이 현실이 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전략적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동해의 해저 지형과 작전구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핵잠의 음향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핵연료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국이 외교와 안보를 경제와 연계해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경제를 살리고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내미는 메시지를 심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국가가 아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해양 강국,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이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백악관조차 반대하던 결정을 이끌어낸 한미 외교의 협공,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할 새로운 핵잠의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사와 군사사에 남을 대반전의 순간이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본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핵잠의 첫 기동 훈련이 이루어지는 날, 동북아의 바다는 다시 요동칠 것이다. 그날이 바로 진정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